반갑습니다. 저는 번역가 정문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본어 책을 한국어 책으로 옮기는 출판 번역가로서의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대해 주신 정치발전소에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얼마나 그 영광인지 몰라요. 저한테도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요. 저와 제가 번역했던 그 책들을 소개를 좀 하고요. 번역이라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또 번역이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번역가의 과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구현해냈는지, 또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찾았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실제 사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문주라고 하고요. 출판 번역만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출판 번역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2005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통번역대학원을 나와서 실제 뭐 통역, 번역, 그리고 일본어의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 또 통번역을 가르치는 일,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출판 번역은 책이 몇 권 정도 나왔을까? 예,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100권에서 2권이 좀 모자라는 그 정도 됐더라고요. 그 장르별로 나눠보니까 동화하고 산문집이 제일 권수로는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뭐 자기계발 포함한 실용, 그 다음에 의료, 정치사회, 경제경영, 그 다음에 과학기술, 그 다음에 인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원고 수로 보면 의료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요. 제 소개 맨 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이게 뭐 대표 책이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좀 훑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저에게 의미 있는 그 번역가로서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제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이 책은 제일 대중적인 그 호응이 컸던 책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 관련된 그 다른 어떤 일들도 많았던 그런 책입니다. 관저의 100시간도 저에게는 되게 큰 공부가 됐던, 이건 번역가로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 표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관련해서 나온 르뽀였는데요. 나중에 다시 소개할 그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멈춘 방인, 이 책은 사실 제가 했던 책들 중에서 아주 작은 책인데요. 했던 책들 중에서 제일 좋아한 책입니다. 지금도 제일 마음에 들고요. 고독사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저의 많은 그 기억들을 건드렸던 그런 책입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는 산문집이에요. 그 드라마, 만화, 영화, 뮤지컬까지 나왔던 그 심야식당을 적었던 그 작가가 썼던 산문집인데 너무나도 방대한 지식과 정보, 그 다음에 유머, 그 다음 따뜻한 감성, 온갖 것들이 범벅이 돼서 그 여러 가지 번역 전략적인 측면이나 또 번역 기법에 있어서 되게 그 총집합을 했던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미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 공부가 됐었고, 도쿄대 리더 육성 수업, 이 책은 이제 도쿄대에서 MBA 뭐 그런 전문가 과정을 뛰어넘는 과정으로 수업을 한 강의 내용을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취지가 인류가 직면한 아직 풀지 못한 미지의 분야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은 어떻게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풀어나갔으며 그 풀어나갈 때 어떤 식으로 사고를 디자인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 근데 과학기술 분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냥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해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그 번역가로서는 좀 새로운 도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 책은 의료책인데요. 대사증후군의 병태적 분자생물학. 그래서 제목부터 어렵죠. 의사들을 위한 의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일반인들을 위한 책도 아니고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들어갈 여지가 1도 없는 정말 전문 서적인데 뭐에 관한 내용인가 하면은요.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던 그 성인병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고혈압, 당뇨병, 뭐 이런 비만 이런 것들을 각기 따로 그 개념을 받아들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줄기를 이루어서 결국은 암에까지 이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의 증례를 제시를 하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병이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이 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으며 앞으로 예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그 여러 그 연령대별로 많이 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특이하게도 이게 한 지가 꽤 오래 되는데 그때는 제가 좀 더 젊었겠죠. 그때 저희 엄마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 뜬금없게도 엄마가 한 사람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그리고 그 시대의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이 있었고 살아오면서 풀지 못한 과제들, 풀어가는 과제들 뭐 이런 것들을 안고 엄마는 어떤 몸에 그 병증이 생겼고 그게 결국 지금의 엄마를 만들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엄마랑 별로 이렇게 친하지가 않았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된 책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책이었지만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좀 이따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기로 하죠. 뭐 이력서에 이렇게 적혀 있지만 뭐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고요. 자, 이어서 이제 번역이라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과정에서 번역이 어떤 그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거를 진짜 번역가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과정은 굉장히 그 간단하게 제가 줄여놨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번역사가 출판될 때 처음에 이제 기획하고 그 번역가에게 그 원고가 들어오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 그런 번역가가 그걸 하기로 계약을 한 다음에 옮기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원고를 넘기고 나면 교정 교열이 있고 또 죄송합니다. 교정 교열이 있고 편집 제작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출간이 되고 그 이후에 출간 후에 홍보와 관련된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그 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번역 작업을 하면서 이 짧게 적어놓은 그 과정이지만 네 과정에 다 그 번역가로서 그 뭐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직접 기획한 책도 있고 일본에서 그 저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책, 또 여기 출판사에서 여러 번역자에게 샘플 원고를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제출하고 선정이 돼서 시작한 책 등등 그런 식의 그 기획 과정에도 참여를 한 적이 있고요. 번역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교정, 교열, 편집, 제작에 있어서는 사실은 크게 제가 뭐 할 건 없죠. 수정만 하면 되는데 그 뭐 디자인하고 레이아웃을 다 앉힌 이후에도 새로 원고가 첨가가 되거나 또 수정하거나 문의가 오거나 하면 그 과정에도 원고를 더 손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간 후에는 저자를 대신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또 그게 아니면 그 관련된 행사가 있죠. 북토크나 뭐 이런 행사에 이제 제가 나가게 되거나 또는 그 번역자로서 서평을 써서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 번역이라는 거를 뭐 뒤의 과정은 뭐 좀 부차적인 얘기일 것이고 앞에 두 과정이 크게 봤을 때 좀 넓은 의미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옮기기 전에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 전략을 세우고 계획하고 기법들을 미리 생각하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저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이 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과정부터 시작되는 게 번역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내 손에 들어온 이후에 여기 번역이라고 돼 있는 저 두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그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모두 합해서 그 넓은 의미에서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출판 과정에서 본 것이고요. 이 번역이라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자가 해석한 원문을 번역가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독자가 해석한 번역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해석. 이 번역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이 제일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번역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자가 해석한 의미가 독자가 번역문을 보고 해석한 의미와 동일해지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번역이고 번역자, 번역가가 그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직접적으로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번역가는 저자와 독자 사이에 있고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번역이라는 행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점은 저자의 원문일 거예요. 그 원문,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자와 원문을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이 책이 출판에 적합한지 또 내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정할 수 있고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라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사실은 출판사도 정해주지 않지만 독자층이 얼마나 되는 폭일 것인지 그 독자층에 맞춰서 나는 어떤 식의 문체나 용어나 그런 어휘들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것들도 다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그 시작점으로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한 번역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와 한국어는 구조, 어법, 문법 그리고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똑같은 한자를 쓰는 그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책이 원고가 왔을 때 전체를 다 읽어보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만 있으면 되고 책에 대해서는 목차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중간에 부분 필요한 부분을 좀 정독해 보면 전체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가 미리 계획이 섭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번역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하루도 안 걸리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옮기는 작업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옮기는 작업을 하기 전에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올려놓은 것들은 조금 특이한 경험을 했던 그런 책들이에요. 먼저 보이는 저 관저의 100시간이라는 책은 처음에 제가 일본에 계신 어떤 교수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번역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했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아사히 신문사의 기자로 계시던 분이 이 책을 르포를 적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사를 적었는데 정부의 압력을 받고 또 아사히 신문사가 굴복을 하게 되면서 해고를 당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 르포 형식으로 이 책을 적어냈는데 2중, 3중 아주 철저한 크로스 체킹을 해서 이 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소설 형식의 르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르포가 좀 익숙지는 않아서 저 책이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막 재미가 있거나 막 굴곡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 책은
너무나도 방대한 분량의 그 취재 내용이 바탕이 돼 있고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체계라든지 그 기구, 정부 그 산하 기구들의 그 체계도 알아야 되고 수많은 그 관련자들이 등장하고 원전에 관련된 정말 전문적인 그 용어들이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내가 뭘 조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그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그거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가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갔는데도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겪었고 나중에도 다시 되고를 할 때 제 이 그 용량을 벗어나는 그 수많은 그 양과 질 때문에 고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책을 시작하기 전에 저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으며 그 전에 아사히 신문사에서 또 어떤 그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부터 그 조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실제 번역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 밑에 이제 시골방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이 저자와의 관계가 지금은 굉장히 깊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국내 출판사가 그 샘플 번역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이 책을 하게 됐는데 책을 처음에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잘 기획된, 잘 정돈된 그런 책이었어요. 저 그 일본에서 그 아주 그 대형 출판사에서 그 편집자 중에서도 거물이라고 불리던 분이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든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저자를 발굴해서 완전히 키워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든 책이구나가 저한테는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원고가 좀 정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뒤처리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워낙에 잘 돼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모르고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전문적인 내용만 공부를 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 책 이후에 국내 그 신문사에서 취재를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저자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저자도 저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저는 여기서는 작업을 다 끝낼 때까지 책이 너무 잘 나온 책이야. 그래서 잘 팔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자기 삶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한치도 오차가 틀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데 그거를 꿋꿋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일 통역은 거의 그 문장의 길이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서 그 저자가 얘기하다 보면 통역자가 너무 짧게 통역을 해버리면 얘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 빼먹었어 이렇게 됐을 텐데 뭔가 길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공통으로 쓰는 사회과학 쪽의 외래어 이런 것들이 자기가 썼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그 설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쪽 문화를 아니까 다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 간 기자들은 잘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붙여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자가 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해서 전달해 준다는 걸 내가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출판사에서 이제 뭐 저자와의 그 독자와 저자와의 만남 이런 식으로 이제 북토크 같은 것도 있었고 행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저자가 왔을 때 제가 다시 통역으로 참석을 하게 됐고 저자가 이제 이 책이 그 대중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다른 곳에서도 행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 일정을 하게 될 때 저자가 저에게 통역을 요청해서 제가 다시 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이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책이 또 나왔을 때 다른 교육 공동체와 책을 그 기획해서 대담집을 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통역을 했었는데 저자가 그쪽에다 요청을 해서 원고가 이미 그 정리가 다 끝난 상태였는데, 그 원고가 아니라 그 정문주 씨가 원고를 다시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제일 잘 안다. 해서 제가 결국은 그 책에 다시 원고를 다시 수정을 했고 제가 번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이번에 후속작이 균의 소리를 듣다 후속작이 나왔을 때도 다른 출판사들이 이 책을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통일성이 그 연관이 되게 기존 출판사에서 할 수 있게 또 제가 중간에서 매개 역할도 하고 다시 저도 또 이 그 번역을 맡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을 살렸구나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자와 그 원작에 관한 그런 이해는 깊으면 깊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밑에 그 지금 일본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다른 전작의 다른 책을 가지고 그 북토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통역을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역을 할 때는 정말 엄청난 양의 그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주제가 됐던 책을 일본어판과 그 번역이 된 한국어판을 제가 다 대조를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대조를 해서 완전히 다 소화를 한 상태에서 가게 됐어요. 그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분의 책이 너무 매력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다음에 이분이 책을 내면 내가 번역을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새로 번역이 들어갈 때 샘플 번역을 이제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제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넘긴 상태고 이제 책이 나오게 될 텐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작품을 쓸 때 이제 통역을 하면서는 이야기를 서로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제 이렇게 그 당시에 줌으로 했었는데요. 서로 이제 목소리도 확인하고 연결이 잘 되는지도 확인하고 그 전에 이런 내용을 나누게 될 것이다를 이제 번역 겸 해서 이제 메일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안면을 튼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속작을 쓰실 때 내가 일본에서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 비유가 쓰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문의를 해 오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부분 또 그리고 제가 조사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경우죠. 사실 이거 말고도 그 저자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동화 같은 경우에 20권 정도가 한 시리즈를 이루는 거를 2시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하다 보면 이 작가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어떻게 글을 만지고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그 책들이 잘 됐어요. 그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는 특별한 원고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쓴 글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조금 특별한 경우들이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면서도 문의를 합니다. 이쪽 출판사를 통해서 또 그쪽 출판사를 통해서 저자에게 문의를 하는 거를 저는 별로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역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다가서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문이 있고 번역문이 있죠. 그 사이에서 그 번역자가 번역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그 1대1 단어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가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번역가는 해석한 것이 해석한 것과 동일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가의 해석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띠고 있는지, 혹은 내가 번역을 했을 때 불필요한 그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가지지는 않을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단어로 옮기는 게 아니고 의미를 의미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번역이 어려운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문학 번역이 그러면 좀 어렵겠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뭐 대척점에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뭐 과학기술 번역이라고 적어놨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번역이 있다고 생각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저는 논쟁을 하고 싶진 않아요. 누구나 그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그 의견을 얘기할 때 어떤 근거를 댈 수 있으면 그러면 설득이 될 수도 있고 그 불필요한 이 언쟁은 좀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번역도 사실은 경험이에요. 다른 어떤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짬밥이나 뭐 연차나 그 경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학 번역도 계속해서 그쪽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 과학기술 번역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좀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번역한 사람이 문학 번역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원칙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 번역 같은 경우에는 형상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과학기술 번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사실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과학기술 혹은 또 다른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그 전문 분야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전문 분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코드를 읽어내야 됩니다. 용어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학은 전문 용어로 가득 채워진 건 적겠지만 묘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둘 다 사실은 훈련하고 배우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둘 다 마찬가지로 그 번역가의 자질이라든지 잠재력이라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훈련한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니고 배운다고 되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거는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경력을 쌓으면서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은 사실 절대 손댈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나에게 시인의 감성이 없다면 정말 시는 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 교과서라 그러면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해서 한다고 해도 이 출판 번역이라는 것도 시간의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에서 장르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어떤 번역이 더 난도가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이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번역의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제가 하는 일 중에 번역이 제일 즐거워서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하던 일이 아니면 겁을 먹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도 즐거운 일이 있겠죠. 근데 번역이 즐거운 면은 또 따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번역은 이러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즐겁다라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즐겁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즐겁지 않은 다른 감정이 있으니까 즐겁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즐겁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번역을 할 때, 번역을 하는 사람 혹은 번역을 할 때는 뭐가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번역이 해야 되는 일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해결하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적어도 즐겁거나 또는 다른 어떤 즐겁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없으나 만족스러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번역가의 과제라고 제목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과제를 내가 번역가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그 염두에 두고 매번 다른 그 과제들이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하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어떤 원칙이 있으면 지금 나오는 그 사례들은 다 다른 사례지만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원칙이 없으면 번역을 할 때 갈팡질팡하게 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죠. 아까 그 문학 또 과학기술 번역도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한치도 오차가 없이 동일해요. 의미가 의미로 전달돼야 된다는 거.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코드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언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를 어느 나라 언어로 옮기건 간에 그 부분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건데요. 원문이 있고 번역문이 있죠. 아까 이제 원문을 보고 접근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독자가 수용하는 그 번역문을 어떻게 그 번역가가 만질 것인가, 다룰 것인가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일본어를 아시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듣는 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전달이 될 만한 그런 예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역이라는 게 단어 대 단어의 작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 단어에 대해서 대응어가 정해져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전에 나오는 단어 혹은 우리가 검색했을 때 바로 히트되는 단어들 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를 선택해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이제 가장 작은 그 요소라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맨 위에 이제 세가이 해서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전을 찾았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여지 없이 바로 세계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세계를 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세가이는 세계로 간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면 이게 그 오른쪽에 이제 그 번역이 된 번역문이 있는데 둘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위에 걸 보면 운명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이겨내려 힘쓰고 세계의 질서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바꾸려고 힘쓸 것, 이런 번역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것도 뭐 나쁘지 않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아래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운명을 이기기보다는 자신을 이기려 힘쓰고 세상의 질서를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세계와 세상을 봐서도 좀 그렇고요. 세계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지금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거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를 들면 뭐 동아시아 세계 질서 이런 데 쓰이는 그 단어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점이 그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번역은 그 서술어가 이제 반복되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었을 때 더 의미가 아주 그 순간적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단어를 하나의 정해진 대응어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 단어를 보면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미타테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을 찾으면 조립, 구조, 조직 이런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4가지 예를 적어놨는데요. 조립이 들어가는 거는 맨 위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형 가구는 의외로 그 조립이라는 과정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사전상에 있는 의미로 조립이라는 걸 쓰겠지만 그 밑에 거는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장 구성은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전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단어를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은 이건 육문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대1로 번역을 하고 나서 매끄럽게 고치면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의미가 의미로 와야 되고 그리고 번역을 할 때는 의미가 의미로 가기 위해서는 같은 가치의 의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가치를 지녀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임팩트를 줘야 되고 같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나오는 예문은 이제 용어가 됩니다. 구미타테탕이 이렇게 하면 유도 단위라는 그 물리학에서 쓰는 단위가 그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이것도 어떤 식으로건 찾아보면 사전에도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사전에 나오거든요. 나올 수가 있고 찾으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용어라고 할지라도 네 번째 예는 사전에도 안 나오고 검색해도 바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슈크림의 구미타테 이렇게 되는데요. 슈크림의 구미타테예요. 그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슈크림을 여러 개를 막 생크림에 붙여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그렇게 조립을 하는 건가? 구조를 슈크림을 가지고 구조를 만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거는 슈크림이 슈 껍질에 짤주머니에 이렇게 크림을 넣어서 꾹 채워 넣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과에서 얘기할 때는 필링이라는 용어도 쓰고 속을 채운다라는 말도 쓰고 충전한다라는 말도 씁니다. 다 그 세 가지 다 용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슈크림이 프랑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제과에서 얘기를 할 때는 몽타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찾는다고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그 범위, 그 장르, 그 분야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만이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단어가 아니라는 것, 정해진 어떤 대응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예를 보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근데 이게 단어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문장 단위로도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단어가 나왔으니까 아까 슈크림이 나왔으니까 크림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그렇습니다. 용어인데도 용어가 사실 일반적인 단어는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 있고 풀 수도 있는데 용어는 용어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용어를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크림이 둘 다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인데 하나는 크렘 디플로마트를 쓰고 하나는 디플로마트 크림이라고 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프랑스 제과를 얘기할 때는 크렘 디플로마트를 써야 돼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과를 얘기할 때는 디플로마트 크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용어이지만 어떤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얼마만큼 넓은 독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용어도 선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장인데요. 언어는 사실 뭐 어느 나라 언어라도 끝없이 연결할 수가 있어요. 끊지 않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언어학적으로 보면 어떤 종류의 언어가 더 그렇게 할 수 있다. 더 그런 특징이 강한 언어가 있지만 일본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만연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길고 긴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본어 책에서는요. 근데 지금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일본어가 한 문장인데요. 저는 이제 세 문장으로 끊었죠. 원래 있는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식품 첨가물 전문 상사에서 톱 세일즈맨이었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에 자세히 썼는데 첨가물 판매 상사 시절에는 첨가물뿐 아니라 첨가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까지 개발해 유력 상품으로 판매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에요. 바로 들어오지가 않죠. 거기다가 여기 그 원문에 있는 괄호, 겸납표라고 하는데요. 저 안에 있는 게 지금 일본어로 이 전작 제목이에요. 전작 제목 일본어로는 5자이지만 우리말로 했을 때 16자가 되고 거기에 쉼표도 띄어쓰기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책은 부제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문장을 잘라줘야 되겠죠. 이건 누가 시켜주는 것이나 요청하는 게 아니라 번역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잘 전달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한때 식품 첨가물 수입 개발 회사에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작에 자세히 쓴 바 있다. 전작 얘기가 그 책에 앞에 많이 나왔거든요. 당시에는 첨가물뿐만 아니라 첨가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까지 개발해 간판 상품으로 판매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접근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문장 측면에서도 그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투리예요. 원래 그 책에는 사투리가 훨씬 길게도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수한 뭐라 그럴까요? 정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달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사투리가 어떤 언어건 영어에서 한국어로 오건 독일어에서 한국어로 오건 참 사투리를 1대1로 대응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흔히 간사이 쪽에 있는 그쪽 간사이 방언은 경상도 사투리로 옮긴다 이렇게 이제 그 관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그 고치현이라는 지역의 그 방언인데 실제 말로 해서 들었을 때 글로 적었을 때가 아니라 말로 해서 적었을 때 뒤 어미를 부드럽게 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충청도 말로 옮겼지만 문자로 놓고 봤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은 전라도 말로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거를 선택했어요. 이건 근데 저의 결론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옮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 사투리를 표준어로 옮기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번역가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노래 가사예요. 교가인데요. 밑에 이제 이 작사가와 작곡가가 유명한 시인이고 음악가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만들었던 교가를 옮긴 건데요. 지금 이제 옆에 이제 제가 괄호 안에 넣어놓은 그런 그 숫자는 운율입니다. 지금 7호조에 맞춰서 운율을 맞춰놨는데 이런 경우 시나 노래 가사나 이런 것들은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기가 정말 어렵죠. 그 형태를 맞아요. 형태를 살리면서 내용도 살리면서 그러면서 그 감동도 같이 살리는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세 박자를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능한 경우들은 최대한 가능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일단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뭐가 또 필요하냐면 이 일본어의 여기서는 원문이 아니라 원어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어의 맨 윗줄을 보시면 7자 다음에 3자예요. 그럼 73인데 제가 안에 괄호 안에는 75라고 적어놨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63인데 75라고 적어놨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일본어는 박자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 하면 2박자잖아요. 한국. 그런데 일본어로 하면 칸코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칸코쿠 3박자인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또 한 박자를 더 카운트 해야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칸코쿠 해서 4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박자를 헤아려서 옆에 지금 운율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7호조이고 그거를 한글로 바꾸면서 7호조로 바꾸면서 박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거죠. 이 단어가 A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단어들의 스펙트럼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우리말로 대응시킬 수 있는 스펙트럼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숫자도 맞추고 박자도 맞추고 내용도 맞추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또 조사의 숫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뭐뭐 맞아 라고 돼 있는 걸 뭐뭐 도로 하면 한자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서 맞추는 거죠. 이건 이제 그 다음 거는 2절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광고 문구나 소 타이틀 같은 거예요. 앞에 그 시나 노래 가사들은 박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적 제약이 걸려 있는 글들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간적 제약이 붙어 있어요. 광고 문구나 소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를 맞춰야 돼요. 글자 수를 맞추면서 내용을 살리면서,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관용적인 상투어들을 넣어서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맨 위에 그 두 줄은요, 사실 그 페이지에서 맨 위에 큰 타이틀에 해당됐기 때문에 공간은 여유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두 자 정도 많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예, 세 번째 예는 똑같습니다. 이게 폰트가 한 칸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반 칸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똑같은 글자 수입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 일본어를 말씀을 드리면, 밥 몇 그릇이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을 수 있게 되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비결들이 밑에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밥맛이 꿀맛 되는 비결로 옮긴 것이고요. 사실 이 요리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거라서 다른 페이지에서는 뭐 밥도둑도 쓰고 입맛 당기는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여기서는 숫자를 맞춰야 됐기 때문에 그 표현은 다른 데서 썼고, 여기서는 밥맛, 꿀맛 이런 것을 썼던 거예요. 맨 밑에 이제 오사케가 쓸쓸무 이런 거는 뭐냐면 술이 계속 더 많이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술이 술술로 바꾸면서 글자 수는 하나 줄었지만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게 이 레이아웃을 안 치는데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술이라는 그 발음도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의미도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이런 방식들을 쓰게 되죠. 형식, 내용, 임팩트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되는, 그러면서도 이게 물론 새로운 만든 조어를 한 것이 큰 임팩트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해진 표현들로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방법들이 정말 사실은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도 관용적인 상투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관용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관용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번역했어야 되는 문장은 아닌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도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데 일일이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아쉬운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공부로서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료에 넣게 됐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A가 B라는 세력 때문에 막 치어요. 막 세력적으로 치다가 C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나왔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제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화하자 뭐뭐뭐는 점점 쇠퇴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낸 번역어인데,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맨 위에 오이우치오 카케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격하다라는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격을 당하자 뭐뭐뭐는 점점 쇠퇴한 것이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전혀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책은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전에는 이렇게 추격밖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관용적으로는 설상가상이라든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난도가 그렇게 높은 표현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번역가라면 사전에서 이제 찾았을 때 바로 나오는 1차적인 의미,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1차적으로 첫 페이지에 히트되는 내용, 그것만 활용할 수 있다면 번역가로서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나마 종이 사전이라도 찾는 수고를 했죠. 요즘은 그냥 긁어서 붙이면 나오는 건데,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면 그건 좀 좋은 번역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없더라도 더 많이, 원어에 대한 공부가 더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번역을 많이 하신 분들이, 또 학자들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자주 얘기하는데 번역어, 한국어, 그 도착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목표 언어를 풍부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원어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 그런 얘기들은 다 공허한 얘기가 돼요. 이거 육문으로 끝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 그 뭐 일본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최근 누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지만 뭐 영화라든지 번역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평가들이 많이 나도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정말 이상한 번역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걸 분석을 해보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원문을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구사한다는 거하고 이해한다는 거하고도 또 좀 다르잖아요. 구사하는 수준이 되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그걸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정도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도착어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관용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격언이나 속담 같은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딱 1대1로 똑 떨어지지 않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어의 형태, 또 격언의 형태, 우리가 흔히 쓰는 상투적인 표현의 형태를 빌려 쓰는 게 그거를 이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예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얘기할 때 지고쿠데 호토케니아우라는 말이 지옥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죽을 뻔한 상황, 헤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관용어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일단 이 번역어를 보시죠. 그야말로 천우신조라 할 만한 일이었다. 나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라 할 만큼 고마운 존재다. 이런 표현을 관용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였다. 도움을 받은 거였다. 라고 푼다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정도 의미는 전달이 되지만 그 임팩트는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나 격언이나 그런 정해진 형태를 썼을 때 받는 임팩트라는 게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걸로 살려주는 거. 그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문장에 따라서는 지옥에서 부처님을 만난 것처럼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처님 얘기가 나와서 이제 불교 관련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본어의 경우는 우리말보다 훨씬 불교 관련된 그 언어가 많이 정착돼 있어요.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예를 들면 정말 죽다 살아났어. 내가 얼마나 고생을 진탕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쓰냐면 시쿠하쿠시다 이런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사고 팔고 4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 불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선에서 내가 한국 그 문화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기 안에서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보면 왼쪽에 있는 그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 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합장하고 지참한 불화를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제가 했었냐면 나는 합장한 뒤 준비해간 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바꿨는데 불화가 불화로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건 이거는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다른 어떤 문화적 배경을 몰라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꽃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어떤 사람은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여길 것이고 누군가는 걱정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번역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를 단순한 인과가 아니라 복잡한 인연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어를 냈었는데 그 앞에 어떤 거가 있었냐면 농사를 짓고 그 결과물을 얻고 그다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자연의 힘에 기대해서 내가 결과물을 얻을 때는 사람과 자연이 합치가 돼야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에너지를 투입했는가, 어떤 노력을 넣었는가 하는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원문에서는 인가, 앵기 이렇게 해서 인과와 연기인데요. 한자를 읽으면 그렇지만 이게 인과법,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법, 연기법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책 전체에 불교와 관련된 내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고 이것만 불교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내놓은 그 결과물은 불교와는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인과라고 단순한 인과라고 했을 때는 원인과 결과라는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요. 인연이라고 얘기하면 1 더하기 1이 2라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 뭔가 과학이나 단수로는 생각할 수 없는 뭔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연이라는 거는 적어도 기독교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거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 길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일본어에 나오는 인가와 앵기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라는 단순한 의미의 인과라는 의미도 있고요. 인과법도 포함하고 있고요. 연기나 연기법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인연이나 인연법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과법, 인연법, 연기법을 같은 카테고리로 엮어서 물론 그거를 다 불교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더 세세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런 결과물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저자도 그렇고 일본 출판사 측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 책과 관련해서 지지난주에 이제 그쪽 출판사에서 이제 그 발간하는 어떤 매체에 그 원고를 기고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했었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셨어요. 이거를 복잡하게 풀었을까가 이제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혹은 어떻게 풀었을까 그걸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의외로 내가 고민한 부분은 저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냥 이렇게 훨씬 더 단숨에 전달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책에서 불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책에서 불교를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있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그 일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쉽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번역을 해본 겁니다. 뭐냐면 불교 가르침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이 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몸집이 크든 작든 그 누구라도 이 얘기는 이제 바로 그 뒷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이 뭐였냐면 주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얘기니까 몇 가지 부분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불교의 수행법인 선 가운데 이런 얘기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주체를 만들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진실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 스스로 진실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 바로 뒤에 크든 작든 누구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일단 기본 전제는 절대 완벽한 번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번역은 흠결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번역에도 흠결이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나와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한 5가지 측면에서 이 문장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그 번역이 된 번역문을 봤을 때, 아, 이분이 그 번역가가 이 배경이 되는 지식이라고, 보통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문이 아니라 그 원어를 쓰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대응이 되는 우리나라 도착어에서 고려해야 되는 그 문화도 모르고요. 일단 불교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불교가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두 국가에서, 두 나라에서 언어 관습이죠. 이 얘기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언어 관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는 한자로 번역이 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한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지금 이렇게 넉자를 가지고 성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라는 한자만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일본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갔지만 한자만 쓰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 수처도 있고 주, 작도 있지만 풀이가 되는 말들이 들어가 있죠. 저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저걸 언어 관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쓰지만 일본어에서는 저렇게 쓴다는 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어 관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수처작주라는 말을 구사할 수 없었다. 분명히 그게 검색했을 때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분이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좀 뭐랄까 꼼꼼했다거나 아주 그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할 때 끝까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끝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수 없어.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어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은 그게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처럼 알고리즘이 나를 도와줄 때는 편향된 정보가 나에게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알고리즘 없을 때도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을 때 그 자료를 고르러 갔을 때 내가 아는 거, 내가 생각한 쪽으로만 자꾸만 책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아니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엄마 양말 못 찾겠어. 여보 양말 없어. 했을 때 엄마가 거기 있어. 했을 때 없다니까. 있다니까. 어디? 첫 번째 서랍장의 첫 번째 서랍의 오른쪽 서랍을 열어봐. 열었어. 없어. 그 서랍 안에 오른쪽 왼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뭉치의 표면이 아니라 한두 층 밑에를 봐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부감하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죠. 체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체계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찾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때는 다 찾았어가 아니라 내가 그 계통을 가지고 계통을 세워서 이해하고 있는가, 전체 계통 중에 어디에 위치한 것인가,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면 그때는 그 자료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고들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를 어쨌든 주제와 연관시켜서 말이 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뭐랄까요, 진리를 보게 된다. 이거를 가지고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주제와 연결시키는 것까지도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번역을 하는 번역 전략을 세우고 번역 기법을 적용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언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문화에서만 이국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이국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원문에 보면 선에서 얘기하기를, 이런 거 선불교, 선종에서 얘기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선불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류가 선불교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 조계종이 선불교, 선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올 때는 불교의 수행법인 선 가운데가 아니라 그냥 불교의 가르침에라고 나와주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껄끄럽지 않게 바로 이해가 될 수 있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 짧은 문장에서 5가지나 그 아쉬운 측면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길게 말씀드렸네요. 그분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제 문법에 관한 얘기예요. 일본어를 배울 때 초급에서 얘기할 때 시, 시대, 쿠 그때가 다 초급에 나와요. 정말 초급 1권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어떤 하고이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데요. 앞에 거는 이제 시, 시대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고요. 쿠 그때는 형용사의 경우인데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조금 고급으로 가면서 근데 이제 제가 번역에 대한 수업도 해봤지만 이거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하고, 해서, 하여를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거를 보면 첫 번째 예에서는 쿠, 시대, 시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많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한 오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멍이 크니까 커서 충진재를 많이 꽉꽉 압축해서 막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의미가 구절구절 다 그죠? 다 들어있죠. 근데 이게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오역이 됩니다. 그 밑에 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미를 여기는 시, 시대, 시만 들어있는데요. 이게 어느 단위로 분절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작은 단위고 어떤 게 더 큰 단위인가 하는 거죠. 시, 시대, 시는 뭐뭐 하고 처음 게 하나 끝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뭐 해서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처음 거 버리고 두 번째 거는 뭉쳐서 끼워 넣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이 목적어나 보어가 들어가서 전체 문장을 이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윤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모르는 내용 혹은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절대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의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체를 내용을 더 깊이 알아야만 해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오역이 났을 때는 더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문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화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필요할 때는 정말 어떤 식으로건 아무 만화라도 덥석 집어서 쫙 보면 나머지 번역은 정말 만화 번역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의 질이 담보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의성어 의태어를 어떻게 이렇게 번역하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자주 눈여겨보는 편인데요. 근데 이것도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을 해석으로 의미를 의미로 그 가치를 가치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성어를 의성어로 가고 의태어를 의태어로 가고 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일인데 의성어를 의태어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의성어 의태어를 서술로 동사형용사 서술로 풀기도 하고 부사나 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맨 위에 자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벙이라는 거예요. 전벙인데 그 책에서는 그 대형 고래가 움직이고 있고 물결이 그 깊은 바다에 물결이 이렇게 넘실거리는 그걸 전벙이라고 하기는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넘실, 출렁 이런 그 다른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바꿨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거는 이렇게 쏙 뭐 이렇게 탁, 툭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쑥 넣으면 완성이라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넣기만 하면 척척 완성 이런 식으로 다른 위치에 부사를 넣어서 이제 문장을 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빙글빙글 이런 거는 돌고 돌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명사로 바꾸는 건 예를 들면 뭐 폭발 이런 단어를 쓰면 우리말에는 없는 혹은 표현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의태어 이런 것들을 그 명사 자체만으로도 이미 벌써 강력하게 자극을 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를 살리다 보니까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나중에 번역에 관한 그 논문 같은 걸 찾아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다 공부하고 나서 번역을 한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이걸 잘 살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 각자 그런 어떤 비결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남성어, 여성어도 있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대화에서 쓰이지 않는 남성어, 여성어도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수동, 뭐 비동 이런 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능동을 더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번역 툴을 좀 피하는 거. 문장 구조도 순서가 이렇게 절이 순서가 1번, 2번이 있을 때 2번을 앞으로 빼야지, 이게 두 개가 나열이라고 할 때 2번을 앞으로 빼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나열이라면 그 순서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1, 2라는 문장을 1, 2로 번역하지 않고 1의 일부를 앞에 한 문장을 끊어서 번역하고 그 나머지 일부와 2를 합해서 번역을 하고, 아까 앞에 문장을 이제 끊는 것도 나왔잖아요. 근데 문장을 다시 재결합시키는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등. 제가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예는 여기가 이제 그 정치발전소니까요. 정치사회 분야의 그런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하면서 제가 점점 더 갈수록 많이 민감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사회과학 쪽 서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좀 건조하고 중립적인 건 아니고요. 좀 건조한 문장들이 많으니까 그걸 그대로 옮기고, 그리고 용어만 적절하게 배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 비슷한 그 많은 수많은 언어의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말에도 스펙트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스펙트럼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실수하고 망언이나 폭언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번역가가 깜빡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더 예를 들면 저자의 의도, 저자의 해석을 깎아먹거나 아니면 저자의 해석이나 의도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맞는 것 같고 그 뭔가 그 비판하는 의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번역이라는 의미에서는 그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번역해서 그렇게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원작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재창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건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맨 밑에 있는 예를 보면 적절한 표현으로는 볼 수 없는 발언. 이건 뭐냐면 어디까지 읽을 수 있냐면 이 저자가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고 피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 문법 얘기할 때 어법 얘기를 잠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어법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인이 일본어 강좌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급 일본어로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공식적인 언어에서는 어떤 말을 써야 되는가 등등. 근데 이제 경어만 봐도 한 가지 의미의 인사말을 정말 많은 수도 없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단계로 나누어서 경어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어렵고 더 높은 사람일수록 존경의 그 정도가 더해질수록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일본어를 관계의 언어라고도 해요. 관계가 조금 소원하고 어려울수록 말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리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관계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면으로 한 단어로 딱 찍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했다는 거죠. 원문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글이라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글을 쓰는 사람, 글을 다루는 사람이 제대로 된 원고를 썼다 그러면 그거를 옮길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민감하게 봐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자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예를 들어
좌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좌우가 어디 있어? 모두 우야. 우 중에 누가 조금 더 우고 누가 조금 더 좌쪽에 있는가 그 차이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자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가?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글을 쓰고 이 단어를 선택할 때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범주를 설정하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가를 읽으면 더 신중하게 번역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누군가 뭐 검증해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사실 어렵겠지만요. 왜냐하면 그 조금 더 예를 들어 실언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망언이나 폭언이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그 문장을 폭언이나 이렇게 증폭이 된 문장을 봤을 때 받아들이기로는 맞아, 그렇지, 번역이 잘 됐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 잘 된 것인가? 실제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인가? 그 책을 쓰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했던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 무게를 잘 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뭐 제가 할 수 있는 걸 추려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번역이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다는 건 누구나 말씀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좋은 번역과 그렇지 않은 번역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번역이라는 거는 이제 기능적, 의미적으로 다 충족됐을 때 그게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다른 번역가에게도 혹 만약 후배나 다른 분들과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원어를 쓰는 언어 사회의 언어 관습 또는 그 언어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번역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남의 글도 많이 읽고 심지어 이제 교열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책이 나왔을 때 진짜 책을 들고 제가 내 번역과 어떻게 달라져 있지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볼 기회가 있다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문장을 다루는지 어떻게 만지는지 꼭 보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끈질기게 찾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파고듭니다.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킹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봉변을 당하기도 한 경우도 있지만 그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구라고 하면 예전부터 이제 사전을 많이 써야 된다. 검색을 잘해야 된다. 찾아내는 걸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지금도 사전을 정말 여러 가지 사전을 씁니다. 그리고 검색도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찾아내는 자료를 찾아내고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번역가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워낙에 책들이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글만 채워져 있지 않고 뭐 그래픽도 막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또 레이아웃도 아주 화려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거를 이 페이지 안에 어떤 위치에 어떤 번역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저는 노트북 말고 태블릿을 옆에다 놓고 그 노트 필기 앱을 이용해서 거기다 이제 번호를 매깁니다. 덩어리로.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을 나중에 다시 보내죠. 파일과 제가 이제 그 번호에 맞게 그 번역어를 넣은 것도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이죠. 그 타수도 줄어드니까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배우고 익히는 거는 그 말 앞에서 얘기한 1, 2, 3, 4번을 다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특히 출판 번역 이외에 다른 번역을 할 때는 더 많은 도구들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세상 모든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하러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는 것도 그 한 번쯤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직간접적인 번역 경험인데요. 번역을 많이 해보면 많은 종류를 다뤄보고 또 한 종류라도 계속 수를 이렇게 늘려가 보면 더 많은 거를 느끼게 되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도 어떤 원문의 문장을 봤을 때 웬만하면 이런 거 있죠. 감상적으로 읽으면 그거를 그냥 그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번역가라는 입장에서 분석적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하지? 를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를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계속 인식하려고 그래요. 그 예전에 제가 그 통대 다닐 때는 더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간판을 그리고 이제 광고 문구를 계속 거기에 그쪽이 난 좀 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글을 그때는 이제 한글을 일본어로 만드는 쪽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지만 그런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제 숙제로 남겨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시간도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제가 그렇게 출판 번역을 제 그 기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책들이 있었어. 그리고 좋은 경험을 해서 번역가로서 해볼 만한 도전들을 많이 했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회가 이어졌던 것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저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가 그 한글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자극을 받았던 모든 분들한테도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제가 또 제 작업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면서 이게 또 저에게 새로운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번역은 사실 문화를 옮기는 거예요. 번역이 없었다면 문화는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전달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근데 그 속도에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을 읽고 번역서를 읽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알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회에 대해서 알고 이 사회와 저 사회 그리고 사람과 사회를 더 많이 깊이 이해하고 그게 내 삶에 또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더 잘 돼야 되겠다. 더 좋은 번역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책, 또 좋은 번역서를 많이 읽어주셔서 본인에게도 좋지만 또 좋은 번역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저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받기로 하죠. 네. 일단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개인 톡으로 선생님이 성공하셔도 되겠다. 일단 네. 질문도 몇 개 있는데요. 여기 질문 있으신 분 있을 테니까 정리하는 동안 그냥 여기 이제 의견들 주신 것만 먼저 알려드리면 수많은 번역서들 중에서 번역가님이 특별히 애정을 쏟으신 책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앞에 부분 들으니 번역이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일 뿐 아니라 책과 번역가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자 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번역은 정말 매력적인 작업인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번역은 경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작자와 독자 사이에 공유된 경험을 바탕이나 이제 공유된 인식이 없으면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어 대 단어만이 아니라 의미와 운율, 임팩트, 번역 작업 자체가 하나의 예술인 것 같다. 여기까지 좀 의견이었고요. 질문은 아까 이제 원문 긴 거를 이렇게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의미를 파악하기 좋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원문을 읽었던 사람이 읽는 그 어려움을 오히려 한국에 잘 정리된 번역으로 나눠진 문장을 보면 그걸 그런 어려움은 못 느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긴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눠도 괜찮을 건지 약간 그런 건 궁금하다.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걸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그런 경우에 이래요. 그 원문에 대한 존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문장이라도 그 말을 한 사람 또 그 글을 쓴 사람의 권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장이 지켜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작가가 소설이라고 치면 문학에서 독특한 문체를 구사하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지켜야 하는 경우,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삐걱거릴 수도 있지만 그 삐걱거린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 문화에 익숙치 않은 혹은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걸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 작품에 있어서 중요할 때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따라서 뭐 어떤 분야에 따라서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의성어 의태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런 거 있어요. 그 정답이라는 게 없죠.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의 번역문이 있어요. 아주 부자연스럽지만 의성어를 의성어로만 바꾸려고 아주 애를 쓴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의성어를 의태어로도 바꿨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거를 오케이 할지, 어떤 거를 선택해서 출판을 할지는 그건 출판사가 그 키를 쥐고 있겠죠. 번역가가 아무리 이거는 그 번역 전략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뒤죽박죽이 돼라고 번역가가 아무리 얘기해 본들 번역가가 돈 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번역뿐만 아니라 통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문을 원래 그 연사의 말을 얼마나 존중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질문.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네. 선생님 음성도 또록또록한 내용도 정말 이렇게 요점을 딱딱 집어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같아서 참 좋았고요. 이제 저는 정말 그래도 죄송한데 제가 주로 이제 문학하고 역사책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100권쯤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딱 두 가지 시골 빵집에서 잡론을 굽다가 관절 100시간 그거를 제가 기억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좀 죄송한데 보니까 보통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만 하시고 대부분 번역가들이 그 중에서 또 보면 어떤 작가는 누구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불문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번역이나 통역을 공부하신 분들이 전형적인 문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선생님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리고 또 의학책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과 출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딱 하나 내 분야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의학서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틀리면 요걸 얻어먹으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의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또 틀리면 큰일 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같은 거는 없는지 그것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그 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계통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이해 코드 이런 것들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학을 할 수 있었던 건 진짜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거에서부터 그 열 몇 권짜리부터 또 아주 굉장히 전체과를 아우르는 것까지도 했었는데 그때는 통대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대에서는 정말 난도가 높은 것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훈련이 최고조로 훈련이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걸 줘도 반드시 해야만 되고 해내던 시절의 얘기였어요. 지금은 이걸 내가 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뭐 달려들면 하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져야 되는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면 오히려 다른 걸 했을 때 더 훨씬 더 제가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려운 걸 해낼수록 더 훈련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사실은 그렇죠. 훈련이라는 건 그렇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겁도 없이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어떤 그 분야에서 누군가는 문학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공계만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훈련이라고 정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생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과학기술이나 사회과학 쪽이나 이런 거는 계속 하다 보면 테크닉이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코드에서 원하는 걸 그 결론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더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그거는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쪽을 테크닉이라고 하면 뭐 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똑같이 이쪽 그 기술 혹은 과학 쪽을 하는 사람이 문학을 봤을 때 문학만 계속 한다면 그쪽도 테크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번역가가 100명의 문체를 구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문체를 구사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 훈련이 되는 것일 뿐이고요. 제가 여러 분야를 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여러 분야를 훈련받기는 했었고 문학을 훈련받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가 아동문학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소설을 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해보면 참 영광이겠지만 글쎄요, 그거는 기회가 닿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초반에 내가 다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여자가 어떠해야 된다. 여자가 귀엽게 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게 안 됐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은 저로서는 아무리 짠해도 내가 이걸 잘 못하고 있구나를 알면서 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번역가가 중간에서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라는 필터를 통해서는 그 내용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를 그때 절실하게 느꼈고 그때는 제가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아서 너무 천만다행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책이 뭐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많아진 거는 정말 우연히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분야들은 주로 이제 이거 혹시 해볼 수 있어요? 했을 때 했더니 이거도 되네요. 이러면 정확히 이렇게 하셨어요. 요 분야 요거도 되시네요. 하면서 이제 다시 들어왔고 또 들어왔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았죠. 제가 번역이라는 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학교를 나와서 시작을 했던 거. 물론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뭐 아마추어로서 한 거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분야의 수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훈련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문화의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한국과 일본, 특히 일본 번역을 하시니까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번역자로서 한일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주시고 꼭 추천하고 싶은 일본의 서적 번역본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러게요. 저는 그 질문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꼭 소개하고 싶은 뭐 작가나 서적이나 아니면 꼭 번역해 보고 싶은 뭔가가 있나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왔네요. 많은 좋은 책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워낙에 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그 숫자가 많은 데 비해서 그 모두가 다 질적으로 보장되는 책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사실 그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아까 관저의 백지간도 그렇고 그 기자분이 해고를 당하고 나서 바깥에서 홀로 독립적으로 서면서 한국에 와서 탐사 보도에 대해서 많은 교류를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그쪽에서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보도를 해 나가는
발굴을 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본에서는 이렇게 막 그 데모라고 할까요? 그런 시위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시위들이 특히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뤘던,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걸로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들의 어떻게 시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뭐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그냥 도전해보는 형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책도 그들의 각자의 이게 완벽한 조직이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의 할 얘기들이 담겨져 있고 또 대담들이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서로의 사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실제로 이제 제가 통역 같은 걸 하면서도 일본에서 시민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배워가고 일본에서도 또 배워올 수 있고 서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시골빵집 같은 경우도 계속 또 제가 이번에 또 글 써드리고 했던 것도 인터뷰하고 했던 내용도 한국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확산되는가, 그런 실천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책이 이쪽에 번역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서로 간에 영향이 미쳐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책을 읽고 그쪽이 이쪽 책을 읽고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만큼 더 빠르게 번지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죠.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저도 네네. 질문 해도 될까요? 네네. 네네네. 그 번역을 이제 하다 보면은 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사실 뭐 책 전체를 이해할 만큼 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기보다 그냥 지역적인데 번역가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네. 번역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든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는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떤 네. 방법을 쓰시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고 네. 이제 제가 이제 막 번역에 입문한 네. 그런 사람인데 이제 막 입문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한마디 해주시면 네. 큰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번역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해도 안 돼. 뭔지 모르겠어 하는 게 사실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몰랐을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그래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였어 하는 것도 진짜 있어요. 정말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판사를 통해서 그쪽에다 물어봅니다. 일단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받죠. 그래 이런 내용이냐 저런 내용이냐도 물어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하여튼 제가 궁금한 점을 다 제대로 물어보는 방법을 저는 주저하지 않아요. 어쨌든 나에게는 이 번역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웬만하면 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본에 굉장히 책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저자가 구술로 하고 그거를 받아 적고 뭐랄까 정돈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원고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혹은 그들의 대담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더 이렇게 손질하지 않은 그런 경우. 근데 이제 사실 원고의 질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아서 어떤 경우는 한 단락이 이건 모순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하고 있어.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그건 이제 실용 쪽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급하게 나온 책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일단 원고가 좋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저는 판단을 해서 그 단락을 길지는 않은 단락인데요. 짧게 되는 한 대여섯 줄 되는 걸 뺀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상의를 합니다. 그거를 교정, 교열, 편집, 또 출판사 측과 다 그 편집장까지 해서 다 상의를 한 다음에 논의해서 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원문에 대한 존중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존중도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인데 저자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리고 이게 뭐 확인하기에는 예를 들어 시간의 제약이 없어서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그걸 파고들어서 학자들이 찾아다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자마다 제대로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까지 어떤 한 그 원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설서들이 있는데 그게 다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뭐하고도 관련이 되냐면 사실 번역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출판사하고 이게 분쟁이 생기거나 뭐 저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래 하면서 지금의 생각에서는 그 전에는 이런 건 정말 너무 어려워. 해결하기 어려워. 이 문장도 해결하기 어렵고 이 관계에서도 이걸 해결하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다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있고 이 원칙 하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답은 찾을 수 없겠지만 정답 아닌 다른 방법도 선택지로 제시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버전의 번역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문장이 있는 거죠. 빼야 되는 문장이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책에는 거기에 대한 주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 이 대학자의 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였다. 이런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지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이하게 생략하는 건 제일 피해야 되는 거고요.